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도 금리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금리 상승에 특히 취약한데 그 이유가 뭘까? 한 6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 앞전 얘기죠. 그 금리 얘기를 하면서 뭐 일부에서 왜 금리만 얘기하느냐, 다른 얘기도 좀 해주지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금리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금리 때문에 주가가 내리고 금리 때문에 그 주가가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앞 시간 그 강연 내용도 저 미국과 한국의 이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표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은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보면 미국보다 빠르게 둔화되지요. 미국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금리에 특히 취약하다는 정보도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일부 구독자분들이 왜 금리만 얘기하느냐, 다른 것도 얘기를 하지, 그런 조금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11월 4일 그 금리 세미나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은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이유만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금리는 왜 상승하느냐는 거죠. 기준금리를 올려서 상승하느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거는 다음 그 세미나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은 한국 증시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취약한 이유만 한 6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와 기업 모두 한계금리 수준이 낮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 금리 상승에서 그 영향을 주는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얘기도 이 얘기예요. 그 정보가 앞 시간에도 들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계금리 수준이 낮다는 것이 바로 금리가 조금 올라도 한국은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지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왜 한국은 한계금리 수준이 낮느냐? 즉 금리가 조금만 높아도 기업도 취약해지고 가게도 취약해지고 그리고 시장도 취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가계 부분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소비 여력이 더욱더 약화되죠. 또 기업은 부채 비율도 높지만은 마진율이 미국과 비교할 때 너무 낮아요. 그죠? 에코프로를 봤지만은 100만 원 이상이고 에코프로는 그죠? 에코프로 BM도 뭐 주가가 2만 원 하지만은 한때 뭐 한 50만 원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영업 실적이 기대 못 미친다는 거죠. 미국에는 이런 인기주가 어떤 거죠? 그 엔비디아 같은 거겠죠. 그리고 애플 같은 거,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그런 기업과 비교하면 마진율은 낮고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6월 말 기준으로 150%예요. 마진율은 뭐 4%대로 뭐 3분기에는 떨어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정권 전문가들이 추정한 그 영업 실적보다
오히려 30%더 낮아요. 그러니까 정권 전문가들도 그 낮추었는데 추정치를. 그런데 그보다도 그 에코프로비엠 마진율이 즉 영업 실적이 30%는 더 낮은 거죠. 근데 금리가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 비율이 150%니까 그러면 이제 4분기에는 더욱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공매도 하고 보유 주식 매도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빚내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또 희생되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금리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그 방송 내용에 일부 이제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뭐 등에 근무하는 또 학자들까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듣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듣기 싫은 것도 감내해야 돼요. 저도 듣기 싫은 얘기를 일부 구독자 하지요. 특히 성엽이라는 아이디를 그 가진 분들은 뭐 거의 1년 내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도 그래도 감내하거든요. 듣기 싫은 것도 감내를 해야 성장 발전한다. 그래야 그 본인이 그 듣기 싫은 사람도 성장 발전하고 포유환율연구소도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감내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뭐 투자에 실패를 많이 했을 거예요. 댓글로 보면.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감내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발전한 기회로 삼는다면 다음에는 그 희생이 되더라도 조금 손해가 작고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죠. 그런데 그 불편한 그 방송이라 해가지고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내 재산만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뭐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은 변동금리 문화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근데 미국은 고정금리 문화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미국은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정도 하잖아요. 그죠? 대출 기간이 만기 구조가 뭐 30년짜리 많아요. 근데 한국은 변동금리 문화니까 뭐 지난해 빌린 것은 30년 동안은 아니지만은 그 과거에 빌린 돈도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은 뭐 영양권에 들어가지요. 근데 미국은 뭐 1년 반 전에 빌린 돈, 뭐 금리가 좀 올라도 1년 전에 빌린 돈들은 큰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소비 여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죠. 가계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업에 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변동금리 문화가. 기업도 빚이 많은데 기업도 또 변동금리에 노출돼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도 가게도 변동금리에 노출돼가 있으니까 미국보다 훨씬 취약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은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요. 뭐 여러분들 미국에 뭐 유학이나 그 다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20억짜리 주택하고 미국에 5억짜리 주택하고 얼추 비슷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주거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 소유의 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빚을 내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빚을 많이 냈다는 얘기하고도 상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 취약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한국은 인계금리 수준이 낮다고 했잖아요. 빚이 많고 그 다음에 기업은 매출액 마진율이 낮으니까 인계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금리가 조금만 높아도 그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합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이 상승하니까 가계와 기업 모두 대응에 어려움이 있죠. 결국은 이제 미국보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문가까지 전문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보다 전문가들 수준이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난 3년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과거 10년 이상, 20년을 확대하더라도 전문가 수준들이 실력은 늘지 않은 것 같다. 바람 잡는 수법은 점점 발전하는데, 진짜 주가 결정 원리, 그 다음에 금리 결정 원리, 부동산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는 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실력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국은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적정 주가 지수가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요. 에코프로나 에코 등 그 2차전지 관련 주식은 아마 금리 상승 국면에서 적정 주가가 한 30에서 50% 하락할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요. 우선은 금리가 높아지면 그 자동차들 다 할부로 구입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금리 상승 국면에서 할부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판매 안 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2차전지 수요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 판매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판매 단가가, 2차전지 납품 단가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니, 그런 기업 금리가 올라가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채권 공모를 예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에 실패할 거예요. 공모에 실패하면 자금 압박을 더 받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 지수가 매출액 마진 낮아지고 영업실적 악화되는 데 더하여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적정 주가 지수가 너무 빠르게 낮아지죠. 그래서 2차전지 중에서 제가 에코프로를 50만원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권 전문가도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대부분이 테마주 중심으로 접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PR이 650배, 아마 주가가 내리도 영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또 PR은 650배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코스닥의 평균이 65배밖에 안 되거든요. 65배밖에 안 되는데 600은 10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가가 금리 상승 국면에 특히 취약하죠. 제가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2차전지 주식 주가가 높을 때 에코프로가 100만원 이상일 고무릎에 150만원 사이죠. 약 2차전지 관련 주식에서 50 내지 70조 원 이상 매매가 됐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 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그 관련 2차전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2차전지도 있을 거고, 하여튼 거기에 거래 금액이 70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돈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가 하락 국면에서 그 돈이 다 몰려버려요. 그러니까 정권시장 내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니까 결국 다수 우량 기업들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투자 문화도 중요한데, 그래서 앞에서
1번부터 그죠? 5번까지가 미국보다 취약하면 6번이라도, 즉 정권 전문가와 투자자들만이라도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량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테마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주가 하락폭이 커지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는 금리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금리를 얘기하면 뭐 주식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또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금리 얘기를 하면 부동산 얘기는 왜 안 해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금리 얘기를 하면 왜 환율 얘기는 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리를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금리 강연을 세미나죠. 소통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금리 공부 제대로 해두면 다음에 주가가 상승 국면, 또 부동산 상승 국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주식 매도,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타이밍 선택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정한 세미나 비용을 산출할 때도 처음에는 아예 이거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야 중요도를 느끼지요. 비싼 가격 준 것을 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한국에는. 실제로 비싼 제품이, 비싼 가격에 구입한 제품이 대부분, 품질도 좋은 것도 현실이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수임료가 비싼, 판검사 출신들의 수임료가 비싸죠. 그만큼 이제 수준이 높다는 얘기도 되지요. 그래서 금리를 강의하는 2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 동네에서는 별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고가의 이제 세미나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할인을 좀 하자라는 뜻에서, 그래야 이제 정권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도 와가지고 다수의 고객 보호, 결국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포유환율연구소가 희망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이제 구독자의 국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포유환율연구소가 기대하는 것은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좀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한데, 전문가 수준이 높아져야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거든요. 대학 교수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데 미워서 그러지는 않아요.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론을 형성하는 분들이죠.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비판을 받아야, 그리고 그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투자자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졸 취업자도 잘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제가 중점적으로 조금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없죠. 결국은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을 비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도움되고, 여하튼 포유환율연구소가 전문가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건강해져야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도 좋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비판을 하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